네, 이관우 건국대 상어교양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혁신당 얘기를 좀 집중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야 이탈 세력이 한데 모였습니다. 네. 자, 이건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2의 바른미래당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 그 선거 제도가 이제 소선거구 제도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제3당에 출연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이제 그 조건 속에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뭐 꾸준히 제3당에 출연하긴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적으로 좀 이제 특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전에 제3당들은 대체로 그 유형을 보면 그 자민련처럼 지역주의에 근거했거나 또 민주노동당처럼 이제 또 통합진보당 이렇게 이제 그 이념적으로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또 그 지역구 당선자가 좀 나온 큰 사례가 이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그리고 전 대표의 한참 거슬러 네. 올라가면 이제 정주영 회장의 국민당. 네, 국민당도 있었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정주영 뭐 회장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어쨌든 그 정주영의 국민당은 주로 영남권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호남권에서 이렇게 이제 지역구 당선자가 그 제3당에서 나오더라도 특정 지역의 근거를 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또 그 제3당이 나오더라도 한쪽 당에서만 나온 경우들이 있었어요. 친박연대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이번처럼 그 제3당이 양쪽에서 다 모였다는 거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고 그리고 또 하나는 특정 지역에 근거 없이 주로 보면은 오히려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그 모여 있다는 것 이런 경우가 조금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좀 그 과거 그러니까 전에 한번 이관우 교수와 함께 이제 그 제3지대 신당 움직임을 정리를 하면서 특색이 이게 그 자매 정당의 성격을 띠고 있다. 네. 이런 진단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인 귀착점은 자매 정당 다시 말해 진영 내에서 그 분화되어 나온 신당이 아니라 진영을 아우르는 지금 신당이 되어버렸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제3신당. 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형태상으로는 현재로서 봐는 그렇죠. 형태상으로 네, 일단 네. 좀 그렇게 봐야 될 네. 것 같은데 일단 성격 규정은 좀 이렇게 하도록 하고 급물살을 탄 거잖아요, 통합에. 네. 이렇게 갑자기 불쑥 통합 선언할 줄은 저도 그러니까 뭐야 이거 연휴 때요 이렇게 된 건데 가장 큰 동력이 뭐였다고 보세요? 뭐 일단 좀 급하게 서두른 것은 그 정당 국고보조금 문제가 저는 아예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네. 지지율 추이도 아마 좀 반영이 된 네,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아마 큰 이유인데 어쨌든 15일이 이제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기 때문에 아까 일단 김종민 의원은 기도하고 있다. 그 뭐 기도까지는 네. 그 국고보조금 규모가 상당히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두 명의 무소속 의원이 그 중에 한 사람만 합류해도 네. 이제 그 당의 어떤 재정적인 기반을 좀 확보할 수 있다. 이제 요게 그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좀 근본적인 문제는 그 최근에 제3지대 지지율이 너무 뚝뚝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는 거의 20% 정도까지 나온 조사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연초에는 각각 뭐 6% 10% 이렇게 나온 조사들이 있었는데 2월 달 들면서 이게 두 당이 다 3%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아마 그래서 1월 달 정도에 이제 그 이낙연, 이준석 그 양측에서 통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때 조금 이준석 대표가 한 발 뒤로 뺐었죠. 그때 이준석 그 대표의 그 지금 신당이 10% 가까운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 지지율이 계속 유지됐었다고 하면 네. 이렇게 급하게 통합하는 일은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지금은 뭐 3%대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마 일단은 통합을 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내보자 이런 위기 의식이 작동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다고 보세요. 조금 전에 민심어때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JTBC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가장 최근의 조사인데 6% 나왔다라는 거죠. 네. 이게 시너지 효과라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3%에서 6%까지 변화가 있었는데 아마 이제 오차 범위가 있으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근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방송에 나오시고 또 오늘 김종민 의원도 또 아침에 방송에 나오시고 어제 이낙연 대표도 다른 네. 방송에 나가고 네. 이런 효과를 좀 노렸겠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빅 이벤트를 만들어서 네.
이렇게 이제 언론에 자주 노출이 되고 또 이렇게 주요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주목도를 좀 당분간 올려보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효과를 좀 기대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언제까지 지속될지가 좀 문제겠죠. 그렇죠. 이제 단순 계산 이건 너무 그러니까 극 단순화하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른바 무당층이 한 30% 안팎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잠재적인 중도층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근데 어떤 이슈를 던져서 견인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걸 아직 흡수를 못 하고 있다라는 네, 거니까. 네. 개혁신당이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걸 흡수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자, 그러면 개혁신당에 있어서 선거 전략이 중요한 건데 이제 지역구에 후보를 해서 지역구 당선을 꾀하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비례 쪽에 이제 어떤 무게를 두느냐 이것도 사실 좀 관전 포인트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역구에 열심히 출마해서 비례대표의 득표율을 높인다라는 게 아마 개혁신당의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역구에 후보를 많이 내면 비례 득표율이 올라갑니까? 그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보를 많이 내서 이제 그 자체로 올라간다는 것도 있지만 그건 이제 정말로 많이 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구에서 열심히 득표 활동을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보면 진보당이 그런 이제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비례대표에서 순전히 3% 문턱을 넘기 어렵다. 이제 비례 뭐 지금 뭐 선거제도가 좀 변화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3%를 문턱으로 본다면 그런 경우에 각 지역에서 열심히 많은 후보들이 출마해서 뭐 지금 한 60명, 80명 정도까지 예비 후보를 냈다고 하는데 열심히 그런 하다 보면 2, 3% 정도의 이제 득표를 지역에서 어쨌든 현수막이 보이고 후보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노릴 수 있죠. 홍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개혁신당은 그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네. 이제 말 그대로 목표를 10% 이상으로 잡아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후보를 또 많이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그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지역구에 아주 상징적인 지역구에 출마를 해서 거기서 바람몰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바람몰이를 통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슈 메이커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이 개혁신당의 모토는 분명한 거 아닙니까? 양당 기득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양당 기득권을 심판할 만한 그런 중요한 그 상징적인 선거구에 지역구에 출마를 해서 거기서 이제 상당히 뭐 돌풍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이게 뭐 접전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아마 비례대표에서 결과적으로는 좀 주목을 받겠다. 우리가 지역구에서는 이렇게 좀 희생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비례대표에서 많은 표를 좀 주셔가지고 양당을 좀 견제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이제 호소를 하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 뭐 이낙연 공동대표는 어제 그 한 방송에 나가서 30석 이상이 목표라고 했고 네. 김종민 의원은 조금 전에 인터뷰에서 원내 교섭단체는 뭐 그 무난히 달성할 것처럼 이렇게 네.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이관우 교수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성적표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거는 뭐 자기 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네. 네. 그 지금 한 최근에 그 20여 년 이상 그 제3당 이렇게 했었는데 교섭단체 구성한 거는 2번밖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15대 총선에서 자민련 이 50석 하고 그 다음에 거의 20년 만에 국민의당이 38석에서 교섭단체했거든요. 근데 사실 자민련은 신당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정당 아니에요, 사실. 뭐 그렇게 지역주의 정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거의 유일하게 교섭단체를 이제 구성한 게 국민의당의 38석 이제 그날 20대 총선이었는데 네. 아무튼 이런 예를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중도 유권자가 거의 30% 부당층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데 이 지금 개혁신당이 그걸 다 견인할 수 있느냐? 그건 당연히 목표를 삼아야 되겠죠. 30석이. 그러니까 그게 다 온다고 하면은 비례대표에서 30석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 득표율을 기록한다고 해서 그렇다 보면 300명의 그 10% 30명이 다 오는 게 아니라 준연동형이니까 또 네, 네. 절반으로 깎이잖아요. 15석 미만이 될 텐데 그렇죠. 어쨌든 그럼 지역구에서 이제 또 많은 득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목표는 그렇게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뭐 현실적인 목표는 교섭단체가 될 거고 아마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10석 정도? 그래요? 10석 정도가 아마 그렇게 최대한 목표가 되지 않겠는가. 계산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왜 10석입니까? 제가 준연동형이 되었을 때 각 정당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지지율을 기준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준연동형에서는 각 정당들이 서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특정한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해가지고 자기 당만 가지고 이제 득표율
우석 배분을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다른 주요 정당들 또 비례연합 정당의 득표율을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놓고 계산했을 때 현실적으로 보면 10% 정도의 그 득표율을 목표로 했을 때 아마 조합이 잘 되면 아마 7석, 10석 정도까지 목표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결국 네. 이제 지금 이관우 교수가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지지율 추이를 보면서 네. 결국 이제 그 득표율을 예상을 하고 다른 정당들의 이제 지지율도 같이 그렇죠. 봐야 되겠죠. 근데 어차피 네. 이제 그 율자가 들어가는 것은 워낙 변동폭이 크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건 지금 아마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렇죠. 이제 30석이나 교섭단체는 지금 현재 지지율로 봤을 때는 이제 상당히 좀 비현실적인 아마 목표일 것 같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것은 몇 석을 얻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금 개혁신당이 내세우고 있는 그런 양당 기득권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모토가 제가 보기엔 몇 개의 지역구 선거에서라도 좀 선명하게 드러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이따 좀 잠깐 더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뭐 그러니까 전체 의석 성적을 이야기했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개혁신당을 이끌어오는 주요 인사들의 당락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근데 일단 그 이준석 대표는 저희와 인터뷰에서 지역구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화했고 네. 다만 이제 어느 지역구냐만 놓고 대여섯 개로 추려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네, 했고 네. 이낙연 대표도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 출마한다면 이낙연 대표가 지역구 출마를 안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두 사람이 같이 출마를 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게 된다고 시너지 봐야 효과를 되겠죠. 내려면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당 지지율이 10% 가까이 나온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낙연 대표 같은 분이 그냥 뭐 전국 유세를 한다든지 비례대표 중심으로 유세를 한다든지 할 만한 여유가 있을 텐데 아마 그럴 만한 여유가 지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종민 의원은 이제 광주 출마 이런 얘기를 다시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준석의 대구, 그다음에 이낙연의 광주, 뭐 이런 상징적인 그 각각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그 근거지기 때문에 그런 곳에 출마해서 한번 평가를 받아보겠다. 만약에 그런 라고 그림이라면 두 대표가 생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뭐 아마 구도가 잘 짜여진 그 선거구를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구나 광주에서 출마를 하더라도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좀 있는 지역. 적어도 3자 대결이 어느 정도 가능한 예. 지역구를 가서 뭐 처음부터 이렇게 그 그래도 당 대표급의 두 사람이 처음부터 많이 격차가 벌어지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두 대표가 각각 광주와 대구 출마하면 이건 3자 대결이 아니라 사실상 양자 대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구에서는. 그 지역구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된 거겠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곳을 아마 찾아서 가겠죠. 네. 그래요. 그리고 아마 이제 저는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 안에서도 대표적인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친윤공천, 그다음에 여기서는 친명공천, 이제 이런 그런 후보들이 이제 공천된 곳에 가서 아마 붙어보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그 점에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두 대표가 지역구를 정한 출마 선언을 언제 하느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게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그 이준석 대표는 이제 3월 그러니까 양당의 공천을 좀 본 다음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거꾸로 양당 입장에서는 이 두 대표가 어느 지역구를 만약에 픽을 하면 오히려 이 두 대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종의 저격수가 되는 후보를 그 지역구로 공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자 대결로 만들어버리는. 이걸 피하기 위해서 맨 뒤로 미루는 이런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네, 저는 그래서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어쨌든 지금 당의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공천이 지금 일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사코 몇 개 그 지역구를 늦출 수는 없을 거예요. 없죠. 그래서 이제 계속 그 3월 초 얘기가 나오는 게 3월 초면은 사실상 공천이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 두 정당들은.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그 개혁신당에서는 다 보고 나서 그 두 사람만 계속 밀어놨다가 마지막에 공천이 다 끝나면 아마 그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을 들인 지역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만은 꼭 이렇게 당선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구에 이제 이렇게 도전장을 내밀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아까 이제 이게 자매 정당이 아니라 제3지대 신당이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정체성 문제를 이제 여기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신당에. 뭐 저는 지금은 이 당의 정체성은 뭐 다른 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 각 당에서
그 지금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영향력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영향력이 지금 당내에서 너무 강해서 이래 가지고는 정상적인 양당 정치도 잘 구현이 되지 않는다. 네. 이제 정당 간의 어떤 정책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양당 정치의 오랜 한국 정치에서 폐해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면서 제3의 공간이 좀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마 가장 큰 뭐 가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게 뭐 지금 이 정당의 어떤 존재 가치죠. 근데 그 이외에 지금 다른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아직은 그렇게 뭐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 적어도 이제 뭐 그 이낙연 그다음에 저기 원칙과 상식 이쪽 분들은 나온 지가 최근에 얼마 안 돼서 예.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준석 대표는 원래 쭉 자기가 정치를 하면서 이제 해왔던 그런 정책적인 가치들이 좀 있었죠. 근데 그 부분들이 지금 이 개혁신당에서 통합개혁신당에서 어떻게 이제 지금 뭐 진행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통합개혁신당이 출범하면서 국민의힘이 반기고 있다. 왜 그러냐면 통합되기 이전에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보수개혁 정당의 성격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비례투표에서 결국은 국민의힘의 표를 갉아먹을 거라고 이제 우려를 했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 이탈 세력과 이제 결합을 함으로써 그 정체성이 모호해졌고 오히려 국민의힘의 어떤 표를 그 잠식하는 것보다는 민주당의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나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시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왜요? 아직 뭐 선거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걱정해야 될 거는 국민의힘은 지금 비례대표 연동형에서 지금 비례대표 득표율은 제가 보기엔 큰 변동이 없을 거예요. 그래요? 네, 큰 변동이 없을 것 같고 아마도 그 제가 전에 보기에는 아마 15석에서 19석 사이 정도에서 그렇게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지 않고 네. 뭐 중요한 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역구예요. 예. 지역구에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느냐인데 지금 그 이 개혁신당에서 지금 뭐 이준석, 허은하, 김영남 등등 뭐 김철근, 뭐 강서병도 있고 만약에 이런 곳에서 그쪽에 후보를 낸다고 하면 제가 보기엔 민주당보다는 당연히 국민의힘 그 지역 유권자들의 표를 얻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제가 보기에 이거는 그러니까 그 지역구를 찍기 나름이에요. 네. 국민의힘이 지금 유리한 그런 지역구들에 만약에 후보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국민의힘 후보들을 잠식할 거고요. 근데 지금 언급했던 개혁신당 인사들의 면면을 놓고 보면 그다음에 이 인사들이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구는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 우세 지역구인데요. 저는 뭐 그거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있을 예를 것 들어서 뭐 같고. 김영남 정책위 의장은 수원이고 네. 허은하 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동대문이고 이러면 전부 다 지금 현역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수도권은 어차피 다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아마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수원병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거기 수원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거기 5명의 후보들이 아마 연합 유세를 해서 수원을 아마 공략해가지고 좀 경기도에서 바람을 일으켜보겠다.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 이제 예를 들면 김영남 전 의원이 출마를 한다고 하면 계획 자체가 상당히 틀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일부 인사들 같은 경우에 강남이라든지 서초라든지 이런 곳에 출마하면 당장 국민의힘은 아마 당락에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거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보니까 조홍천 의원이 이제 그 출마를 선언했던데 제가 보기 그러면은 거기는 민주당 당선이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죠. 어차피. 네, 그렇죠. 결과는 다 봐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원호 의원도 거기 이제 화성에 다시 출마 지금 결심을 하면서 거기는 아직 지금 분구 문제가 남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공천에서 상당히 혼선이 생긴 것 같아요. 네. 3파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지역이 돼서 원래는 화성이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라서 민주당이 뭐 공천을 받으면 거의 당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구인데 이원호 의원이 거기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 그러면 장담하기 어렵죠. 네. 재미난 게 아까 김종민 의원은 서울 용산을 이야기를 하던데
용산 같은 경우 만약에 김종민 의원이 여기서 출마를 해가지고 삼각구도를 형성한다. 네. 지역구 후보에서 이러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아마 그런 효과를 저는 노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관전거리가 되는 수도권에서는 거죠. 네, 수도권에서 특정 지역구에서 3파전을 갈 수 있다면 그러면은 아마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겠죠. 당락과 관계없이 적어도 새 정당이 서로 각축을 벌이는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용산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이 국힘 계열 후보가 이제 많이 당선된 곳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네. 압도적 우세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구는 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여기서 만약에 김종민 의원이 출마한다면 그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용산이 서울에서 중도층이 상당히 많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그 상징적인 케이스는 진영 전 네. 장관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을 옮겨서 이렇게 의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거긴 박빙인 곳이거든요. 그리고 중도 유권자가 두껍죠. 현역은 지금 권영세 권영세 국민의원이고 의원이죠.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이 선거를 굉장히 잘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영세가 아니었으면 용산에서 선거가 이기기가 어렵고 사실 그때 서울에서 거의 국민의힘이 그 참패를 했는데 지난 총선에서 권영세 의원이 용산에서 살아남았거든요. 그 용산은 사실은 과거에는 종로였죠. 종로였는데 상징적인 곳이 이제 정치 1번지가 용산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도 지금 있죠. 네, 그 풍향계가 용산을 보면 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점에서 이제 그 몇 가지 관전 포인트가 나오고 있긴 한데 요건 좀 어떻게 보세요? 총선 뒤에 개혁신당은 어떻게 롱런을 할 수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그러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요? 그러니까 두 지금 세력의 음. 그 색깔이 너무 달라요. 예. 두 색깔이 너무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김종민 의원 나오셨을 때도 이제 정책 그 좀 물어보셨던데 노인 문제. 네.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보면 그 민주당 쪽에서 나오신 분들은 그 정당에 있을 때도 정책적인 성향이 예를 들면 포용적 복지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그 강조하셨던 상당히 개성이 강하고 특정 계파에 좀 속하지 않을 정도로 했던 분들이 많고 반대로 지금 이준석 그걔 이제 그 정치는 좀 우리가 갈라치기 정치라고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공정을 앞세우고 또 이제 자유 경쟁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정책적인 지향점이 상당히 달라서 아마 이렇게 그 뭐 화학적 결합이라고 하나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있어서 롱런 여부를 가르는 변수 중에 하나는 개혁신당이 정말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네.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원내 교섭 단체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안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는 거 무슨 말씀이세요? 캐스팅 보트를 줄 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의석 분포가 의석 분포가 예를 그러면 들면 캐스팅 보트만 줘도 오래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당장 깨지면 그 힘이 크게 약화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아마 내부적으로 인적인 화합이나 정책 연합이 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다만 환경적 요인이 있다. 네, 그러니까 외부 요인으로 총선의 결과가 예를 들면 교섭단체가 안 돼도 만약에 10석 이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150 어느 한 정당에 이제 힘을 주셨을 때 150석 그렇죠. 과반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캐스팅 보트만 쥐어도 아마 그 지렛대 역할이 상당히 크겠죠. 예. 이제 어느 한쪽으로 특정한 법안을 통과시켜 준다든지 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사실은 계속해서 대통령한테는 거부권이라고 하는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외적인 요소가 결과적으로는 내부적인 요인들을 그렇죠. 이렇게 잠재우는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결국은 싶습니다. 이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여부 더 좁히면 캐스팅 보트 정당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게 결국은 롱런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 될 것 같고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결국 이 개혁신당이 그 한국 정치에서 갖는 의미 내지 영역 뭐라고 보십니까? 정리를 한다면?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지금 뭐 제3지대 신당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3지대 신당이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화 이후에 계속 있기는 있었어요. 시도들이 계속 있긴 있었고 뭐 이제 뭐 교섭단체를 구성한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 시도들은 있었다고 보는데 뭐 저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선거제도 사실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선거제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굉장히 책임성을 높이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나쁜 선거제도가 아니고 좋은 선거제도인데 문제는 소선거구로 뽑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네. 지금도 300석 중에 253석을 이제 다 그 그렇죠. 지역에서만 뽑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꼭 이념 성향을 뭐 이렇게 그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비율로 봤을 때 한 30% 정도씩 뭐 중도 진보 보수가 있다고 하면 가운데 있는 30%도 상당한 그 대표성을 가져야 되는데 대체로 이런 경우에는 그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중도나 무당층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실은 양당이 지지율이 한 40%까지 정도 각 당에서 나오면 괜찮아요. 양당제도. 왜냐하면 그거는 상당히 중도까지 포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당의 지지율이 맨 3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투표율까지 감안하면 국민의 한 25%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만 지지를 받아도 원내에서 일당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러면 이 의회가 국민을 충분히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는 대표성이 있느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선거구제가 이렇게 압도적인 경우에 이것을 좀 보완하기 위한 비례대표의 비율이 좀 높아져야 된다. 이제 이런 요구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고 제3당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그 잠재적인 중도층의 지지치를 받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과제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제3지대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늘 항상 있었다.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당 체제에서 또 해결할 것인가 이런 과제가 지금 민주화 이후에 한 세대 동안 계속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리하기 전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개혁신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는 정당, 원내 교섭 정당이 될 수 있느냐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게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 정당이자 원내 교섭단체 정당이었어요. 네. 그때 이제 거대 양당이 121석, 120석인가 이렇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어느 정당도 원내 과반을 점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의당이 아주 확실하게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당제가 그 뿌리를 내렸느냐 아니면 거기서 어떤 정치의 어떤 다양화가 구현이 됐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결국은 최종적으로 공중분해돼 버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전철을 안 밟을 수 있는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여기서 또 제기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국민의당의 케이스에 대한 사실은 연구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개혁신당의 미래를 점치기 위해서는. 네, 그런 그렇죠.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서 이제 지역구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당선이 됐죠. 그 수도권에서는 2석밖에 당선이 되지 못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기반을 다시 다른 정당에게 뺏기면 사실은 근거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4년 뒤가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내 리더십이 확고하게 좀 정리가 되지 않았었죠. 결국은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대한민국 정당 정치에서 현실적 요인은 결국은 인물 요인이 너무 크게 지배한다. 네, 결국은 저 정당의 간판이 누구고 그 간판이 대선 주자급이 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대선 주자급이 된다 하더라도 그만한 어떤 정책 내공을 발휘하느냐. 결국은 그게 정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 그렇죠.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요. 아마 이제 오래된 어떤 그 정책 정당이 뭐 자리를 잡으면 좋겠지만 한국에서는 지금 아직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고 세계적으로 봐도 사실은 인물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 좋은 리더십이 사실은 나오면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개혁신당의 미래도 이준석, 이낙연 두 공동대표가 금배지 달고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도 상당히 그런 면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그런 면에서 봐야겠죠. 중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관우 건국대 상어교양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